안녕하세요. 맹경재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성희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소장님이 해주실 말씀을 제가 미리 원고를 봤습니다. 요즘 세상엔 이런 일이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삼천근로봉사대, 삼천교육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야말로 생지옥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고난도 그보다는 나을 것 같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은요, 과히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렇게라도 중독이 회복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어내신 소장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 회복과 치유의 커리큘럼이야말로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요. 오늘도 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끌려간 곳은 마포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정신병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사실은 가정의학과 의원이었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 19병상의 정신질환 환자 격리치료가 가능합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60병상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모순돼가지고 즉 산부인과 의사든 뭐 정형외과 의사든 피부과 의사든 하여튼 의사 면허만 있으면 무조건 정신질환자, 알코올독자도 정신질환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19병상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 의아해가지고 의사협회에다 문의를 했더니 현재까지 이런 제도는 존속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미국의 경우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할지라도 2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이수해야만 알코올독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다고 그랬느냐? 어느 환자치고 병원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구급차에서 내려진 저는 병원 2층으로 올려졌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하고 열리고 거세게 등을 떠밀려 병실로 들어갑니다. 철문이 철컥하고 닫힐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 넓지 않은 로비가 나타나고 그곳에는 30여 명 가까운 환자들이 줄지어 앉아 소위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엮인 복도가 나타나고 복도 좌우에 각각 3개의 병실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 우측 첫 번째 방 회복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극심한 금단, 이걸 의학적으로 진전 선망증이라고 그러죠. 금단의 고통과 함께 알코올 중독과의 전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금단 증상은요,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어 빠져나가고 약 24시간이면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알코올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약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나타납니다. 몸이 떨려오고 경련이 일고 헛것이 보이는 환시, 헛소리가 들리는 환청 등 환각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만난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 환자입니다. 이 여성 환자의 경우 갱년기에 접어든 그 여는 혼자 살며 외동딸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딸이 출근하고 나면 동네 사람방에 모여 10원짜리 고스톱을 칩니다. 딴 사람이 포차 막걸리를 삽니다. 이 막걸리를 마시며 종일 소일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술에 의존하여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딸이 퇴근 시간에 맞추어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던 그녀가 길에서 중학생이 타고 오던 자전거와 충돌합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정형외과에 실려간 그녀는 다리 골절사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합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치료를 시작한 그녀는 이틀이 지나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망한 남편이 자식을 부른다고 헛소리하는가 하면 맹견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비명을 질러 병실 환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그녀를 지켜본 정형외과 의사는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이죠. 조현병 진단을 내리고 정신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경험 없는 의사들이 이런 심한 금단 증상을 조현병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극심한 금단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경우 보통 2, 3일이면 끝나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 금단을 하는데 저는 약 2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손이 떨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환시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글씨도 쓸 수 없었습니다. 글씨 쓰려고 펜을 잡으면 그냥 지렁이 기어간 것처럼 꼬불꼬불해서 나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실 침상에 누워 있으면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실 출입문 쪽에 사리문이 나타나고 그 사리문 밖에서 어린 제 아들이 아빠 아빠 어서 오라고 부릅니다. 몸 상태가 엉망인 저는 아들의 부름에 따라 병실 입구로 비틀거리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럴 때마다 회복실을 지키는 환자 중 선발된 봉사자가 저를 강하게 제지합니다.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사교 집단의 예배 행위로 보여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엄한 제지를 받습니다. 환청환시에 휘달리며 병실을 나가려는 저를 환자들은 장난까지 치고 합니다. 병실은 오래된 일본식 2층 건물이었는데 바람벽 아래 그 창 아래 벽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다고 저를 속여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그 말에 속여 벽장 속으로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사람 살리라고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환자들은 손뼉을 치며 깔깔대고 웃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의 병실 상황에서 그런 저는 놀림감이 되어 그들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을 겁니다. 손떨림이 멈춥니다. 그리고 수면 유도리 없이 잠이 쏟아져야 신체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병원에서는 이런 회복기를 대략 2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병원의 규정에 따라 고작 일주 정도가 지나자 교육장으로 끌려나갑니다. 치료 교육 내용은 암기 위주였습니다. 미국 유니언 신학대학 레이놀드 네이버라는 교수가 봉정한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문, 또 AA의 12단계와 12전통, 그리고 빅북이라고 불리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왜 빅북이라고 부르냐면요, 빅북하면 아마 목사님, 빅북하면 교회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위대한 책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을 성경 다음으로 중독자에게 성경 구술하는 책이다 해서 빅북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거든요. 그 책 중 몇 페이지를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의 과다 사용으로 뇌세포의 손상이 심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기억력 회복에 암기는 도움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AA의 회복 프로그램을 인식시키는 것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AA는 1935년 미국 오하이오주 아크론이라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병원도 치료를 포기한 두 환자, 빌 윌슨과 밥 스미스. 빌 윌슨은 거래 중개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밥 스미스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 설립된 자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이 되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1995년판 빅북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 책에 의하면 1995년에 전 세계에 145개국에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이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조 모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정신병원에서 치료 매뉴얼로 사용하며 잘못 운영하여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암기에 비중을 두다 보니 암기 성과에 따라 교육장 좌석 배치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환자의 지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인 프로그램이 경험담 발표였습니다. A 회원들은 경험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A 모임에 가면 서로 앞다투어 지난날이 마시던 시절에 비참했던 얘기를 숨김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주를 합니다. 이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담은 교회의 고해성사형 성격을 띠는데 잘못 운영되어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의 음주 행각의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량의 자랑, 또 술꾼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의 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종의 음주 경험담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도와는 많이 비껴나간 거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금난 상태에서 끌려나간 첫 교육, 집단치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내줍니다. 일종의 숙제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는 왜 술을 마셨나? 술을 마시고 누구에게 피해를 줬나?
누구에게 왜 어떤 거짓말을 했나 등을 과제로 줍니다. 일주일에 1시간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입 환자가 제일 앞자리, 그리고 소위 고참들은 뒷자리에 또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발표자로는 입원한 지 2, 3개월 차 환자가 지명되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과제의 답 10개를 순서대로 읽습니다. 10개의 답은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됩니다. 다들 술이라면 그들 말대로 동대표, 희대표쯤 되는 환자들이라 거짓말을 이래 들동해납니다. 그럴 때면 욕설이 난무하고 휘퍼짝이 날아다니고 진짜 살벌한 질문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마치 국회 인사청문회와도 같고 북한의 인민재판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소위 말하는 병원 군기였습니다. 군대 내부반의 군기보다 더 엄했습니다. 물론 술로 인해 무질서한 생활을 해온 환자들이었으나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먼저 입원한 환자가 선임입니다. 그들은 선임을 내서 아버지 뻘되는 환자에게도 반말은 물론 심한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한 환자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화장실에 숨어들어 홀로 눈물을 쏟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폭력의 대표적인 시상자였습니다. 이 병원의 시스템은 말로만 전해들은 감방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병실 전체를 총괄하는 총반장이 있고 그 밑에 각 병실을 책임지는 방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병원에 의해 임명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불복하면 가혹한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일과가 끝나면 프로그램실에 모여서 하루 동안 관찰한 환자들의 상태를 병원 직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받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아닌 전문 인력이 아닌 환자를 관리하는 평범한 보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유도대학 졸업생들이 많았고 보통 유도 3단 이상의 고단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병실의 방장은 40대 후반의 세모꼴 얼굴에 뱀의 눈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도끼를 품은 그와 얼굴과 마주치면 두려움 속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말하는 장기수였습니다. 장기수란 입원한 지 2년 내지 3년이 지나도 퇴원하지 못하고 면회도 없는 환자를 지칭하는 말로 그들은 병원보다는 차라리 형무소가 낫다고들 불평을 했습니다. 교도소는 형기가 있어서 그날이 오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곳 정신병원의 퇴원은 보호자와 원장 마음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정신병원에 갇혀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면회 문제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면회 시 퇴원을 종용 또는 협박할까 두려워 병원 직원이 면회를 감시했습니다. 면회 시 보호자에게 협박성 말 또 퇴원을 강요하면 그 환자는 그날부터 일주일간 벌방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환자를 더 오래 잡아두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보호자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스스로 벌방에 들어가 징계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면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에게 문병을 하지 면회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수용을 위해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는 문병이 아닌 면회를 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환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은연중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보건복지법이 개정되어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3개월 그리고 1차에 한해서 3개월 더 시작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퇴원 기약이 없는 무기수 신세였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가족에 대한 분노를 풀 길이 없는 고참들 중 어떤 환자들은 후배들의 괴롭힘으로 자신을 달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 병실의 방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 방송된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볼 때 저는 옛날 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라마에 조지평6배가 나오고 중앙아시아 어느 왕국의 국왕영어원 출신인 중국 음식점 음식 배달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우리말이 서툴고 어눌합니다. 그런 그는 조폭에게 놀림감이 됩니다. 그 조폭은 그 외국인 노동자 배달원을 만날 때마다 잡아세우고 강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하는 식의
그 말을 시킵니다. 따라하라고 강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말에서 어떤 배달원은 더듬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도 못한다고 매질을 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A 방식으로 본인의 실명을 숨기고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서울 종로에서 왔으면 종로김, 대구에서 왔으면 대구박 등으로 불립니다. 그는 화곡동 출신인지 화곡조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무료할 때마다 저를 병실 침상에 불러 앉히고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화곡조 또라이다. 내가 누구지? 이걸 따라해야 됩니다. 금단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는 그 말을 차마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절대 권한을 가진 방장을 욕설에 가까운 또라이라고 부르라니. 당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정신질환 치고는 큰 모욕이었습니다. 금단 상태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는 당연히 더듬거리며 그 말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베개로 저를 후려칩니다. 저는 그 충격에 뒤로 벌렁벌렁 나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환자들은 후환이 두려웠고 저는 바보 취급을 당할 때니 마음 놓고 괴롭힐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방장이 두려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유도 고단자들로 구성된 보호사들의 폭력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난동을 제압하고 병원의 질서를 유지하는 등 환자 관리가 주 업무였으며 반항적인 환자 제압에 그들의 유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가끔 잘못을 저질러 그들에게 끌려간 환자의 비명이 병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실은 공포에 휘했습니다. 원장에게 치료받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개별 상담은 전혀 없었고 일주일에 2, 3회 회진이 전부였습니다. 회진 때면 군대 내무반 점호 때처럼 침상에 줄지 앉은 환자들에게 원장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환자들의 대답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아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프다면 병원이니까 치료한다고 더 잡아놓을 것 같아서 죽어도 아프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금주 기도원에서는 아프지 않아도 아파야 합니다. 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치료기간이 아니니까 치료를 위해 외부의 병원으로 의진을 가면 탈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 없는 병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날의 반복이었습니다. 암기하고 술 마시던 지난날의 경험담을 마치 음주 영웅담처럼 늘어놓고 발표 시간에 인민재판을 하고 이렇게 한 달이 경과하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집니다. 집단 탈출 사건입니다.